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내과 박원장 내용이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새로운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하지 마라 외과 의사이고요. 작가분은 카대의대의 일반외과를 수련하시고 현재는 개업을 하신 엄윤 의사 선생님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하지 마라 외과 의사 책.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과에 대한 일반 의사들의 인식을 얘기를 드리면요. 외과는 정말 제일 고생하는 과 중 하나입니다. 정말 외과 미만 다른 과들은 뭐 힘듦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든 과이고 이게 수련일 때도 워낙 힘든 과이기도 한데 수련이 끝나고 나서 교수 레벨이 되고 나서도 계속 힘든 과라서 실제 저희 병원에 있는 일반외과 교수님들도 뭐 한 며칠에 한 번씩 평일에 계속 당직 서시고 당직 때 응급 환자가 오면은 밤 새워서 다시 또 응급 수술하시고 다음날 정규 업무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과는 꼭 필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가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크게 환영받지 못해서 계속 이제 전공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외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책은 제 생각에 일반인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집을 잘못한 거는 아닌데 너무 의학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읒, 리을 이런 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영어로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거부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글 쓰여진 내용이 의사들이 볼 때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술술 익혀질 수 있지만 일반인이 그냥 읽었을 때는 처음에 딱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나 그런 게 많아서 그냥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같은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읽고 나시면 아마 사이다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뭔가 시원하다 막 이런 감정. 그래서 지금 인턴, 레지던트 아니면은 뭐 전임의 선생님 그리고 봉직이 저처럼 뭐 교직에 있는 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엄유 선생님은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좀 잔소리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환자분들은 잔소리하는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잔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아직 환자들한테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의사도 계속 환자한테 시달리게 되면 이 잔소리마저도 귀찮아집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으면 잔소리 왜 해요? 안 해요.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될 처방만 딱 하고 뭐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지 이걸 뭐 진료가 아닌데 왜 지금 진료로 와야 되는데 안 왔냐 이런 식으로 챙기지 않거든요. 근데 엄유 선생님은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여기 보면 젊은 여자 환자 얘기가 나와요. 20대 초반 환자인데 뭐 알바하느라 밤에는 바쁘다 낮에는 자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항문에 이만한 농양 고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이제 그 고름 같은 경우는 항생제도 계속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레싱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옵니다. 그러면 안 오나 하면 되는데 이 엄유 선생님은 굳이 전화를 걸어요. 왜 안 오냐, 무슨 일 있냐, 괜찮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주고 챙기는 선생님들을 조금 감사해야 된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이 의사가 잔소리를 안 한다. 포기한 겁니다. 네, 조금 각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나와 있는데요. 엄윤 선생님이 싫어하는 집단이 책에 나온 걸로는 크게 두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의사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요. 한의사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제 동생이 한의사라서 저도 좀 얘기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사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직종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의외로 다들 그 한의사 면허증만 있는 분이 한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뭔가 침수를 자기가 배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약방을 따로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약국에서도 왜 우리 일부 또 막 그 한약 지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은 다 통틀어서 그냥 한의사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한의사 집단 안에서는 이제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통합해서 그러니까 그 약간 사이비 사람들까지 포함된 한의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화가 크게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화. 우리 급성 담낭염, 쓸개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급성 담낭염은 빨리 항생제를 맞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수술을 해야 낫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아마 한의사 선생님이 이 급성 담낭염 진단을 못해서 계속 한약만 먹이면서 환자를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더 아프잖아요. 아프고 이게 심해져서 이 환자가 이제 괴사성 담낭염, 거의 담낭이 썩은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가 돼서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엄윤 선생님이 좀 화가 나서 이거 한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다. 왜 빨리 안 왔냐라고 하니까 이 환자는 한의사 선생님과의 rapport 좋아서 한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두둔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랑 원래 되게 잘 맞았다. 이게 안 났던 거는 명현 반응 때문에 그랬던 거였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엄윤 선생님 막 투덜투덜 하면서 결국 수술을 했죠. 그리고 괴사성 담낭염 같은 경우는 이 수술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쓸개 이만하게 염증이 있어서 쓸개만 떼내는 게 아니라 괴사성이라는 거는 이미 염증이 심해서 막 주변으로 고름이 되고 이만한 거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거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수술 칼자국이 좀 커집니다. 복강경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래서 큰 수술을 겨우 잘 끝내고 났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환자가 이렇게 수술 자국을 크게 냈냐고 막 의사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윤 선생님은 어쨌든 한의사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피지컬을 잘 못하고 뭔가 위중한 질환 같으면 빨리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환자가 조금 안 좋아졌던 경험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심각한 사례인데 어느 날 응급실에 환자가 DOA 사망하신 상태로 실려왔고요. 근데 왜 사망하셨는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날 오전에 이 환자가 침을 맞은 거예요. 폐 쪽으로 침을 맞았는데 침이 너무 커서 이게 아마 기흉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기흉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기흉은 폐까지 눌리게 되고 혈관을 누르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긴장성 기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긴장성 기흉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CPR을 했는데도 환자가 죽었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 막 등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그쪽으로 뜸을 떴던 자리예요. 네, 뜸을 떴는데 잘 안 나와서 치료를 받으러 왔고 고름이 있다고 처음에는 아마 한의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큰 병원 가라라고 해서 다시 왔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중성이 좀 나오는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뜸 뜨고 그 당시에 한의원에서 아마 한약을 지어서 받았는데 한약값이 5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 5만 원에 대해서는 절대 비싸게 느끼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의사 와서 드레싱하고 거기 다시 죽은 살 뭐 제거하고 약 먹고 항생제 받고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7,800원이 나왔는데 7,800원이 너무 비싸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컴플레인 하다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책 읽다가 느낀 생각이 한의사한테 갖고 있는 기준과 일반 국민들이 의사한테 갖고 있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의 정도와 양약에 대해서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의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약간 서러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작가 엄윤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집단이 심사평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사평가원은 저희가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나무위키에 들어가셔서 심사평가원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라는지. 심사평가원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의료 진료를 할 때 감기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0원은 환자한테 받고 7,000원은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적법하면 의료기관에 주는 건데 그 심사를 하는 곳이 심사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이랑 뭔가 사이가 삐끗하게 되면은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어쨌든 뭐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갈 테니까요. 돈은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요. 심사평가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긴 한데 물론 이게 없으면은 뭔가 감시기관이 없으니까 뭐 의료의 질도 그렇고 막 과잉 진료를 하는 게 생기겠죠. 근데 이게 조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엄윤 선생님도 폐해를 많이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외국에 예를 들어 위암의 최신 치료제 엄청 효과가 좋다는 최신 항암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약 값을 제약회사에서 한 1억을 불렀어요. 근데 난 돈이 많아요. 그럼 1억 내고 그 약 쓰고 싶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비보험 진료라고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을 하고 사전 평가가 허가가 돼야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전 허가가 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약물은 환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해도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런 평가 과정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천천히 이루어질까요? 공무원분들 일을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환자들의 어떤 수명이나 아니면 병의 경과를 봤을 때는 진짜 하루빨리 뭔가 약을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또 허가받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할 일 없이 몇 달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비아그라 잘 아시죠? 비아그라가 뭐 우리가 만들었던 제약 모든 약품 중에 가장 성공한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아그라가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약물이 아니에요. 비아그라는 폐고혈압을 치료를 하려고 원래 임상시험을 하던 약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폐고혈압에 대해서는 이 약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는데, 이 약을 타갔던 환자들이 자꾸 남자 환자분들이 약을 더 달라고 약의 수능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부작용이 있는 거죠.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라서 제약회사에서 알아봤어요. 대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 약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남성의 그런 자신감을 올려준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럼 이 약은 어떻게 보면 처음 개발된 거는 폐고혈압 때문에 개발이 됐는데 다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약물을 바로 처방을 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사전 외요법이라 그래서 비아그라가 처음 개발될 때 폐고혈압으로 개발이 되었고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이 돼도 바로 그 질환으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서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비아그라라는 약이 폐고혈압 말고 이제 다른 질환 쪽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 과정을 하고 다시 이게 사전 승인이 되어야 그 이후에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용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상 질환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또 불법이 돼서 다시 한번 서류 작업 필요하고, 이 모든 거에 심사평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화기 내과니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대장 용종 있잖아요.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실 때 힘드시죠? 그 약 먹는 거 배 이만큼 막 4리터씩 먹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시경 하면서 용종을 떼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진단 내시경은 따로 하고 치료 내시경은 또 따로 하고 이러면 약을 2번 먹어야 돼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간혹 체질적으로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용종이 2-3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10개 넘게 있어요. 그럼 10개 넘게 있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내시경 할 때 다 떼고 싶잖아요. 떼드리는 게 환자한테도 편하고. 그런데 국가에서 보험을 몇 개까지 해주냐? 딱 7개까지만 해줍니다. 7개까지는 돈을 주는 거고 8개나 9개부터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의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그건 네 자유다. 네가 네 돈과 뭐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거는 자유인데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이 관점인데, 7개가 왜 정해졌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게 왜 7개인지. 사실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7개가 되어 있고요. 더 웃긴 거는, 그래서 환자들 중에 용종이 이제 막 너무 많으면 이제 의사도 힘드니까 한 7개 하고 다음에 10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누어서. 근데 한 달 안에 똑같은 시술을 하면은 돈을 또 100%를 못 받습니다. 50%밖에 못 받아요. 같은 시술인데도.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용종이 많은 분일수록 용종을 떼고 나면은 피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장 용종 떼고 나서 막 피가 정말 퍽퍽퍽 솟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의사들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시술하면서 바로바로 지혈술을 해야 되는데, 뭐 지혈술 약물을 뿌릴 때도 있는데 약물만으로는 지혈이 잘 안 돼서 클립이라고 하는 이 지혈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클립이 용종을 떼면서 바로 피가 나서 클립을 잡게 되면은 보험을 해주지 않아요. 돈을 안 줘요. 그럼 언제 돈이 되냐?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피가 나면 그건 돈을 줘요. 그러면 대장 내시경 떼면서 바로 피가 나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그 의사가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헤모클립이 비싼가? 하나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용종 하나 뗐을 때 범위가 이만큼 넓으면은 그거 이렇게 꼬매는 식이거든요. 뭐 적은 사람은 한 2개, 많으면 막 5개까지도 클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종 떼서 받는 돈은 요만큼이고 클립 때문에 다시 내가 돈을 지출하는 돈은 이만큼이에요. 의사들이 과연 하고 싶어 할까요? 싫죠. 당연히 뭔가 시술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뭐랄까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조금 심평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들이 막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고 싶잖아요. 심평원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반항을 하고 제대로 이 심사평가원이 얘기하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심사가 나와요. 말 그대로 심사가 나오는데 이 실사가 한번 잘못 걸리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금 크게 심사를 해서 뭐 조금 잘못한 건 안 붙잡혔는데 특정 기간으로 실사가 나오게 되면 현미경으로 잘못한 거를 일일이 다 잡아내게 돼서 다 삭감을 하게 되고요. 과징금이 뭐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뭐 특히 로컬 병원들 중에 심사평가원 실사 잘못 받아서 뭐 몇 억 과징금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병원 망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엄윤 선생님도 의사니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게 환자잖아요. 그래서 환자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책을 써야 되니까 좀 기억에 남는 환자들을 많이 써야 돼서 자극적이고 좀 진상 환자나 보호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재밌는 일화 몇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호자들이 가끔 이제 설명을 요구하시러 병원에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합니다. 보호자분들 당연히 뭐 환자가 갑자기 큰 병이 있다고 하면 걱정돼서 설명을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제 얘기는 한 3번 정도까지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분 왔을 때 보호자 1, 보호자 2, 보호자 3 이렇게 3번 오면 꼭 참고 똑같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정말 보호자분들이 모여서 오는 게 아니라 7, 8명이 따로따로 오는 경우가 더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고모부나 이모부는 혈연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와서 되게 막 당당하게 설명을 요구를 하고 왜 앞에 5명한테는 설명을 해주는데 나한테 설명 안 해주는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의사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과잉 설명을 요구하는 보호자분들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응급 상황이어서 지금 응급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니까 자제분들한테도 가급적 수술 동의서를 받으려고 자제분들한테 3명 다 전화했는데 3분 다 전화를 받아서 끊는 거예요. 뭐 이유 들어보면 뭐 다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애들 학원 실어줘야 된다. 지금 나 바쁘다. 그래서 부모님들 수술하는데 안 왔어요. 자식들이 안 오고 그리고 수술은 잘 됐어요. 응급수술. 할아버지 잘 살았는데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와서 막 의사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할아버지가 병실에 있다가 잠깐 움직이면서 여기 주사바늘이 빠진 거예요. 주사바늘이 빠지면 피가 나잖아요. 그 피난 걸로 보상하라고. 그래서 수술할 때는 코빼기도 외치지 않다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런 트집을 잡아서 다시 비용을 좀 환급받고 싶어 하는 진상 보호자분들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 얘기가 나옵니다. 요새는 그 좀 덜해지긴 했는데 응급실에 별거 아닌 질환으로 오시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뭐 1차 병원, 2차 병원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대학병원급의 응급실이면 정말 심한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 감기나 몸살이 심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 당연히 순위가 밀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기운이 남기 때문에 정말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왜 나 빨리 안 가줘? 뭐 그리고 뭐 급성 장염 때문에 배가 아픈 거 알아요. 본인 아픈 거 아는데 의료적으로 응급이 아니면 당연히 심근경색 이런 질환보다 밀리거든요. 빨리 안 봐준다고 막 의사, 간호사 다 괴롭히고 난리치는 분들이 나옵니다. 엄유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막 한참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욕하던 와중에 응급실에 목에 진짜 칼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생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하나 실려온 거예요. 아마 남자친구가 스토킹하다가 여자 이렇게 찔렀던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런 환자 한 번 뜨면 모든 의료진들이 다 모여서 거기 막 응급으로 치료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 한번 보고 났더니 다른 뭐 그런 급성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감기 환자들이 다 조용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할 때만 가세요. 네. 그리고 응급하다 안 응급하다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 환자가 축 처지고 기운이 없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건 응급한 게 맞고요. 여러분들 느꼈을 때 응급하지 않은 것, 급성 장염이라든지 감기 이런 거는 조금 쉬시던지 아니면은 평일에 일반 진료를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조금 못 그러는데 1차 병원 가면은 오히려 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급여 1종 환자분들이면 돈을 거의 안 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00원 얼마도 내기 싫어서 막 무료로 해달라고 막 계속 쪼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만성 치질에 대해서 전체 수술하는 비용이 마취 비용이랑 뭐 이런 거 생각해서 37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술 비용이 아니에요. 턱없이 낮은 수가인데도 이거 왜 이렇게 37만 원 비싸냐 10만 원 정도로 받으라고 본인이 아예 수술비를 정해놓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수술 비용 예를 들어서 왜 의사가 못 낮춰봤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의료 비용은 얼마 여기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별, 약제별로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받아야지 이거보다 높게 받거나 낮게 받으면 심사평가원에 고발이 됩니다. 낮게 받아도 환자 유인이라 그래서 과징금을 받게 되고요. 높게 받아도 당연히 환자가 신고하면은 다시 또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흥정할 수 있다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하듯이 병원에서 수술비로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대장용종.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대장용종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이 사람이 용종이 몇 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용종 떼는 거는 비용이 필요해서 보통 내시경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립니다. 용종 떼실 거냐? 그리고 용종을 만약 뗄 거면 대강 몇 개 정도 예상일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뭐 괜찮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끝나고 수납하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용종을 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개됐던 환자 같은 경우에 용종이 아마 8개 정도였던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용종 1개는 거의 대장암 직전 단계, 우리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 그래서 고이형성증이라고 암 직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싹 잘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굉장히 잘 해준 거죠. 근데 용종이 8개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장 내시경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대장 내시경이 뭐 진단 비용이 뭐 15만 원이면 용종 그렇게 떼고 나면 한 40이나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 전에 물론 그런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돈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용종 다시 붙여놔라입니다. 용종을 어떻게 다시 붙여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환자분들 얘기 저 읽으면서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아서 막 사이다 찾고 이랬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잘 여러 개 떼준 선생님이면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대장 용종 찾아내는 거 기술입니다. 똑같은 의사가 해도 어떤 의사가 하면 대장 용종 못 찾아내고요. 눈이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 암 직전까지 되는 용종까지 잘 찾아낸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안 뗐잖아요. 이거 100% 대장암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대장암 40만 원 아끼려고 대장암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우울한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점 부분에서 선생님의 가오가 나옵니다. 이 챕터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고 외과 의사 특유의 이 바이탈과들은 저희 내과도 물론 그렇긴 한데요. 내과나 외과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우리는 바이탈과고 우리는 의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자부심을 여기 책에 잘 써놨고 후배들도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조금 힘든 환경이라도 오기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무렵에 최근 학생들에 대한 비판이 조금 나오는데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면담을 해보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면 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 가고 싶어? 뭐 흉부외과, 신경외과 멋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적은 걸까요? 들어올 때는 다들 바이탈과를 하고 싶어서 의대에 왔다고 했으면서 왜 우리는 지금 서비스과가 더 많은 걸까요? 실은 잠재적으로는 뭐 그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도 크면 돈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의료 현실이 돈도 벌면서 명예도 챙긴다. 이거는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 의료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조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의대나 병원으로 오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정말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고 싶어서 의대에 오는 분도 있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병원이나 의사는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거고 그 돈을 버는 직업은 의사 말고도 더 좋은 직업 많이 있잖아요. 의사 벌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못 벌잖아요. 다른 직업들 보면 막 몇십억씩 많이 버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대한민국이 의료가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행 가시더라도 외국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아니면 외국에서 한번 아프시게 되면 아마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 의료의 신봉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특히 외과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